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취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의 집행정지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01조 1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원의 구속정지 규정이 209조에 의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속집행정지라고 부르고요. 실무상 피고인이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출산을 앞두고 있다든지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행해지는데, 즉 신청에 의해서 신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도록 101조 2항 3항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를 허용했던 규정이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받게 되죠. 2011 헌가 3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그런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를 했다가 뒤에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보석 청구와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석에 대해서는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동일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의 사유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 보석제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취소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30조 2항이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의 구속 취소 규정이 역시 209조에 의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속을 했는데 진범이 잡혔다든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구속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뒤에서 공부하는 보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검사는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구속 집행정지와 달리 검사에게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역시 자세한 것은 형사소송법 다음 학기 2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한편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든지 무죄 등이 선고된다든지 사형이나 자유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을 구속의 당연 실효라고 하는 것이죠. 사형이나 자유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구속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중구속과 별건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중구속이라는 것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미 갑죄로 구속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 을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중구속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행해지고 있느냐 하면
갑주의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석방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그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을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속은 사실상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중구속의 경우 구속기간의 계산은 각각 죄별로 갑주의 구속기간, 을주의 구속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속이 실무상 피의자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별건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별건 구속이란 본래 수사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 본건에 대해서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죠. 상당한 혐의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건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의 구속 요건이 구비된 경미한 범죄, 보통은 그보다 경미한 범죄, 본건보다 경미한 범죄인 별건으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별건 구속을 하는 것은 별건으로 봤을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는 한, 즉 구속 요건을 갖추는 한 적법한 거 아니냐라는 적법설과 위법설, 사실상 본건에 대한 자백 강요나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법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위법설의 견해가 맞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별건으로 구속을 하고 본건을 수사하는 것을 정면으로, 정면에서 그걸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많이 있을지, 여죄를 얼마든지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여죄 수사라고 하는데, 이 여죄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별건 구속과 달리 허용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죄 수사와 별건 구속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피고인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여태까지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소 제기 후인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그 주체가 수소법원이 되겠습니다. 네, 공소를 제기받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 수소법원이 하게 되겠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70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그 사유로 삼고 있죠.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검사가 영장 청구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지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등의 고지와 변명할 기회의 부여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면은, 즉 구속하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긴 해야 됩니다. 검사의 청구가 없을 뿐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고요.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피고인 구속의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 재판장, 수면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구속의 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여전히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누가?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요. 또 피고인을 구속했는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 사건명, 구속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속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래 결정에서는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72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그 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그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었다면 그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장을 발부한 것이 위법한지, 또 사전 청문 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적법한지를 논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2015모 1032 판결이 1032 결정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이번 강의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의 결정을 갱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는 3차에 하나여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제1심에서 6개월까지 할 수가 있게 되고 제2심 및 3심에서는 4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상소심에서도 역시 6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8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 기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아래 판결에서는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파기환송이라는 것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도 아마 등장하는 개념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2 강의 시간에 등장을 할 것이고요. 상소가 되었다가 다시 파기돼서 돌아온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구속기간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논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2001도 5225 판결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 기피 신청이나 공소장 변경, 또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의 다음 후에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나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심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 제기 시부터 기산을 하고요. 다만 수소법원이 공소 제기 후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집행해서 사실상 피고인을 구속한 날이 구속기간의 기산일이 되겠죠.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이 된 날이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한편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이것을 미결 구금일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미결 구금일수는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에 해당하는 형법 57조 1항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이라는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 판결 확정 전까지 구금일수, 판결 선고 당일에 구금일수를 당연히 포함하고 그 전부를 역시
본형에 산입하도록. 이것은 형사소송법 482조 1항에서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의 산입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인적 강제수사 중에서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대인적 강제수사로서 체포, 구속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그와 같이 대인적 강제수사의 수단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접견교통권입니다.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권리에서도 일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변호인의 입장이 아닌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접견교통권이죠. 그래서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을 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파트에서 공부할 때 본 적이 있죠. 헌법은 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 4항에서. 그런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야,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역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뿐만이 아니라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된 강의한 2항을 보시면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변호인 입장에서 바라본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교통 수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은 피의자의 신분을 넘어서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89조에서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권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외의, 그렇죠?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을 금지할 수는 없고요. 그 이외의 자의 이외인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접견을 금지시키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 이외라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의류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209조는 수사기관에 관해서 이와 같은 89조부터 91조의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신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 활동을 위해서 변호인 등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전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체 및 상대방, 신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자는 물론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물론 감정 유치에 의하여 구금된 자도 접견 교통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 대하여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9696-18 결정이죠. 이 부분은 수사와 내사의 구별을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또한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현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이 되고 있지요. 물론 신체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243조의 1항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접견교통권의 상대방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여기에는 특별변호인도 포함이 되죠. 또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자는 물론이고 스스로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도 접견교통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요. 따라서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거나 접견의 일시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결 수용자,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의 접견 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간의 접견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금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이후에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서의 제한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가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합니다. 누군가 방해하고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접견교통이 될 수가 없겠죠. 방어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변호인의 접견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참여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요. 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을 한 경우입니다. 그것이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2도 56,628호 판결을 보시면 그와 같은 접견교통권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신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고요. 그 내용, 접견교통권의 내용이죠.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수수한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압수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의 내용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타인, 변호인 아닌, 변호인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닌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겠지만 변호인 아닌 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과의 접견 교통도 방어권의 행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만 신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공범자와의 공모에 의한 증거인멸의 방지라든지 구금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일반적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즉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앞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이러한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수사 단계에 있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준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접견 교통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느냐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동영상 길이의 관계상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일단 끊고 접견 교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견 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부터 다음 강의 동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